네, 우리 이제 대망의 서바이벌 모의고사. 정말 이제 오랜 준비 과정과 기획을 거쳐서 만들어진 정말 고퀄리티의 문제로 구성된 서바이벌 모의고사 대개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문제 받아보시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과연 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정말 이거 실전에 흡사하게 만들어진 모의고사거든요. 내가 이제 당장 시험 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까? 그다음에 혹은 내가 부족한 거 알아. 근데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그런 부분들 잘 골라내서 지금부터 이제 채워가는 용도로 이제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회차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1회차는 다 공개되어 있지만 이제 2회차부터 이제 정말 이 고퀄리티 문제로 실력을 제대로 쌓고 싶은 분들은 꾸준히 활용하시면 무조건 점수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험 치고 대충 풀고 끝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으면 계속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을 때 그게 채워지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 다 실전 난이도예요.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전에서 나오는 난이도, 또 출제 패턴, 출제 유형, 출제 포인트 다 그대로 구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 해설은 기출문제집 해설부터 해서 모든 모의고사 해설은 다 암기용 해설, 이해용 해설 나눠져 있고 해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암기용 해설이 정말 객관식 행정학 시험 공부에 최적화된 해설인 거 아시죠? 역시 또 서바이벌 모의고사도 구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해설 가독성을 극대화시켜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해설지를 편안하게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해설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제 단원별 출제 비중, 그리고 각 문제별 어디에서 출제 포인트가 나왔는지, 중요도, 난이도, 그다음에 암기용에서 이해용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의에서 설명해 주는 것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 해결 팁, 덕관쌤 한마디로 팁도 다 들어가 있어서 마치 강의 듣듯이 공부할 수 있게끔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강의도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서바이벌 모의고사로 고퀄리티 문제로 실력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 찾고 해설지로 아주 편안하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으면서 실력도 쌓고 그리고 강의로 필요한 부분 보충해서 이제 점점 실력 향상되는 것을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이렇게 쭉 꾸준히 활용하면서 경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바이벌 모의고사 우리 제 이름 김덕관, 제 이름 그리고 또 스마트 행정학 이름을 걸고 만든 정말 이제 고품질의 모의고사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서바이벌 모의고사로 실력을 팍팍 올려 봅시다. 자, 이제 총평 등등 모의고사를 시작해 볼 건데요. 1회 강의다 보니까 좀 천천히 첫 화면을 넘겨 볼까요? 이게 제가 비켰는데 제가 또 있네요. 그리고 우리 김종호 교수님, 문명 교수님, 한수성 교수님, 그다음에 재석강 교수님이 정말 이제 오랜 우리 같이 회의도 계속 회의하면서 퀄리티 계속 추구하면서 퀄리티, 가독성 등등 다 최대한 서바이벌 모의고사로 모든 과목 구현해 놨습니다. 자, 우리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총평 간단하게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문제 해설, 문제 해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 들어도 되겠고, 아니면 복습용으로 제가 중요한 것들 다 설명해 주니까 쭉 한번 복습용으로 들어도 괜찮겠고요. 듣다 보면 또 외워지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쳤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학습 방향 잡아봅시다. 자, 일단 총평에서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총평 어떻게 진행된다, 강의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거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해설지 한번 펼쳐보세요. 해설지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출제 영역 및 총평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 파트 7개로 구성되고 있는 행정학이잖아요. 7개가 쫙 나와 있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네. 1, 2, 3, 4, 5, 6, 7 파트 문제 구성이 나와 있겠고요. 자, 일반적인 문제 구성, 평균적인 구성을 반영하되 회차별로 조금씩 바뀌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회차별로 자기가 어떤 파트에서 많이 나오니까 내가 좀 많이 틀리더라. 그리고 내가 틀린 파트 어느 부분이더라. 여러분들 점검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생소한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생소한 문제. 자, 이 생소한 문제는
우리 행정학 범위가 무한정하고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그동안 기출되지 않았던 것도 평균적으로 두세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9급은 두세 문제, 7급은 뭐 세네 문제. 조금 더 7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처 연습을 해야 돼. 근데 그러면 평소에 대비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론 강의 200강. 200강이다 그러면 한 번 들어서 안 돼. 200강을 한 4번 들어야 돼. 800강 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다 대비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조건 떨어진다는 소리죠. 다른 과목 공부 하나도 못하고. 행정학도 중요한 거 못하니까 오히려 800강 듣고도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무한정한 범위에 나오는 거니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걸로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그 요령들을 강의 시간에도 다 배웠고 서바이벌 모의고사 강의로도 해설지로도 덕간세 한마디에 다 배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실전 모의고사니까 최대한 실전에 흡사하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소한 문제 중에서 그동안 안 나왔다 뿐이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 다 찍어줬어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내용까지 챙기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문제별로 중요도 난이도 싹 다 표시되어 있는데 생소한 문제 같은 경우에 중요도 A나 B가 달린 건 수업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당연히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맞출 거고요. 근데 정말 이제 그 지엽적인 부분들은 중요도가 C고요. 중요도 C 그런 부분은 대처 연습용이에요. 모의고사 보면서 중요도 C 달린 생소한 문제는 틀렸어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틀려도 됩니다. 내용 몰랐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걸로 연습하다 보면 모르는 문제도 정답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대처 요령 다 배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페이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1번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보면서 해설해 볼 것인데 일단은 해설지 1번 문제 해설지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셨을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지에 중요도 A 달려있고 난이도 하 달려있고 중요도 난이도를 참고해서 자 중요도 당연히 A로 갈수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제예요. 그 중에서 난이도 하로 갈수록 모든 수험생 다 맞춰요. 이런 것들은 절대 지금 시점에서 뭐 어쨌든 모의고사를 치는 실력이니까 뭐 시점과 상관없이 지금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실력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또 1번 문제 보니까 오답률 그 중에서 정답률이겠죠. 4번 정답은 71%가 정답률이요. 이런 것들 이제 틀리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보는 김에 그 밑에 출제 단원 포인트 76번 관료제. 제 모든 교재는 다 포인트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맞췄겠지만 혹시 틀렸다면 이제 아예 개념을 모르겠어. 이론서 포인트 76번. 이거는 그냥 암기하면 돼. 뭐 요약서 76번.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관련된 거 확인해보고 싶다. 근데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기출문제집도 포인트 76번 찾아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모의고사 복습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 문제별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따라 복습량을 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따라 복습 방법을 정하면 돼요. 일률적으로 어떻게 복습한다. 그거는 그냥 해설지로 복습하는 거 외에 자 해설지 안에 있는 정보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 필요한 거 다 활용하면 돼요. 그 외에 복습 있잖아요. 기본서, 요약서, 필기노트, 기출에 강한 행정학, 기출문제집 찾아보는 복습, 부족한 걸 채우는 복습. 그거는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에 따라 찾아볼지 말지, 해설로 끝낼지. 그 다음에 무엇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그걸 채울 수 있는 콘텐츠로 채우면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용을 모르면 기본서, 암기하면 된다. 달달달 키워드 암기, 요약서, 필기노트. 그 다음에 관련 기출문제, 출제 포인트를 몰라? 기출문제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뭐 1강이니까 좀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일단 1번 문제는 방금 봤듯이 틀리면 안 돼. 자, 막스 웨버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가 이제 보통 하늘색을 좋아해서 하늘색을 쓰는데 여기서는 좀 짙은 색으로 가봅시다. 배경이 하얀색이니까. 자, 답부터 봅시다. 관료제는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관료제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정해져 있을 때 정해진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원리가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고요. 근데 그 외의 것들도 막스 웨버의 관료제 하면 이상적인 이념형 관료제의 특징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실적주의에 따라 공무원을 충원하고요. 비정의성 뭐죠? 사실 이제 비정의성 가지고 출제 포인트 가장 많이 만들죠. 뒤에 회차에 나올 거고요. 인간적인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업무 처리입니다. 고려한다고 하면 땡이죠. 인정사정머리 없는 거. 그래야 목표 달성을 하죠. 그 다음에 전문화 분업을 사용하죠.
그리고 전문화 분업은 각자 업무 분담을 한 거야. 근데 계층제를 통해서 명령으로 분업하는 업무들이 통합될 때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실적주의, 비정의성, 전문화 또는 분업, 계층제, 법규, 합리성에 의한 지배, 문서주의, 그다음에 근무 연한에 따른 보수, 연공서열 혹은 근무 연한에 따른 보수 7가지 관료제의 특징은 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뭐 정답 자체는 쉽고. 자, 2번 다음 중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 2, 3번은 다원주의에 대한 가장 기본 문장이죠. 계속 반복되는 다원주의에서 옳은 선지들이에요. 권력은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 자, 엘리트주의는 엘리트에게 집중. 다원주의는 사회의 분산. 자, 2번 엘리트는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자, 엘리트주의에서 엘리트는 지배계층이요. 대중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합니다. 다원주의에서는 엘리트 뭐 있을 수는 있지만 힘이 없어. 엘리트 나왔다고 해서 다원주의에서 무조건 땡 아니에요. 엘리트 나온다고 엘리트주의 아니에요. 다원주의에서 엘리트 있을 수 있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대중이 요구하면 민감하게 그대로 들어주는 거죠. 다원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사회에서 조정 타협한 결과를 정부 엘리트에게 요구하면 엘리트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준다. 3번 이익집단들은 정책 과정에서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진다. 그래서 특정 이익집단이 주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사회에 분산되어 있다. 또 권력은 엘리트가 아니라 사회에 있다. 4번 자, 정책 의제 설정 유형,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하고도 내죠? 자, 외부 주도형이 방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주도하여 조정 타협 과정을 거쳐서 의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의제 설정 유형,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중에 다원주의는 외부 주도형. 다원주의에서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내고요. 그다음에 세 개 구분할 때 외부 주도형의 배경, 다원주의 양방향으로 되죠. 됐고 자, 확실하게 챙겨둡시다. 자, 이미 이렇게 많이 출제되고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챙겨둡시다. 됐고 그다음에 3번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앞부분 문제들은 좀 쉽죠? 다 난이도 하들입니다. 그다음에 중요도는 높고 다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몸풀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2번 회계 책임 확보는 유리하지. 회계 책임이 가장 명확한 게 품목별 예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다가 국가의 정책기획, 사업, 업무 등등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품목별 예산은 무엇을 얼마 주고 구입하는가?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뭐 했는데? 정부가 하는 일, 사업, 기획, 뭐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고 그 결과, 성과 알기 어렵고 그죠? 기본 문제. 자, 그다음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또 해설지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가끔씩 이제 해설지를 볼 건데요. 자, 4번 문제는 난이도가 중이네요. 난이도가 중. 난이도가 중이요. 대체적으로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이거 많은 실험을 거쳤을 때 다양한 수험생들에게 문제를 이제 실험을 거쳐서 계속 검증하고 또 정답률, 오답률을 체크했을 때 난이도 중이면 50% 내외, 5, 60%그 정도가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난이도 중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답 들으면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4번은 의외로 그 3번 정답률 높지 않아요. 반절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처음에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을 했을 때 구체적인 법률에 대해서 OX 규정이 있냐 없냐 혹은 틀리게 바꿔내냐 이런 출제 포인트를 먼저 떠올릴 수 있긴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1번 국민권익위원회 여기서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고 오케이 좋아. 2번 내부 고발자 보호제를 통해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한다. 부패방지법에 있죠.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여기까지 뭐 괜찮네. 3번 고위관료의 보유 주식과 직무 사이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운영한다. 이거 보는 순간 눈치를 채야 돼요. 이거 읽고도 눈치를 못 챘으면은 2등 공주 선택 안 한 거야. 2등 공주 선택. 뭐예요? 공직자윤리법. 요게 이제 어느 법률에 뭐 있니? 우리나라 공직윤리 확보제도 어느 법률에 뭐 있니에서 2등 공주 선택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걸 안 한 거야. 요걸 제일 중요한 거. 2등 공주 주가 주식 백지 신탁 제도.
공직자윤리법인 거예요. 그래서 문장으로만 풀어놨을 뿐 어느 법률에 뭐 있니?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러면 이제 43%는 이렇게 딱 이등공주 선택에 바로 맞춘 거죠. 이런 식으로 어느 법률에 뭐 있니 해서 이등공주 선택가 제일 많이 활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문자까지 따가지고 이해충돌 방지, 재산 등록, 재산 공개, 주식 백지 신탁제도, 그다음에 선물의 신고, 퇴직공자 취업 제한 이렇게까지 외우는 거죠. 됐고. 자, 나머지 이건 보너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부자는 안 되죠. 보너스가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거 잘 골라내셨나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주면서 4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건 선지별로 각각 OX 하는 게 아니라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패턴이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것 자체가 힌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나 이 안에서만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힌트예요. 그래서 정보가 부족해도 프로그램 예산, 발생주의 복식부기, 디지털 회계, 총액 배분 자율 편성 4개 중에 골라보면 각 부처의 과도한 예산 요구와 중앙예산기관의 대표직 삭감이라는 비합리적 예산 관행 및 지속적으로 예산을 팽창하는 점중주의적 예산 관행을 개선. 자, 이 중에서 점중주의 개선과 관련된 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외에는 배운 적이 없어요.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은 점중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확실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고 물론 이제 논란의 여지는 없이 당연히 4번 고를 수 있는 건 다 있긴 해.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좀 정보가 부족해. 공부가 덜 됐다 하더라도 4개 중에서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골라야 되겠죠. 자, 좀 더 살펴보시면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전에 이런 것들은 까먹었어도 괜찮은 거. 제가 또 설명해 주니까 총액 배분 자율 편성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부처별 총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과도하게 부풀려서 예산을 요구했어. 중앙 예산기관 돈 없으니까 팍팍 대패로 밀듯이 삭감했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그랬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 총액 배분 뭐죠? 부처별 총액을 미리 설정하는 거야. 각 부처는 그 총액을 넘는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과다 요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행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부풀려 요구하면 조정하다 보니까 점증적으로 조금씩 팽창할 수 있겠죠? 점중주의 단점도 개선하고 총액 배분 자율 편성. 그리고 이런 문제 한번 겪어보니까 이 자체가 힌트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어렵지 않은 문제는 그냥 이거 먼저 읽고 이거 먼저 읽어도 되겠지만 이게 힌트니까 쓱 눈으로 보고 읽어보시면 더 힌트가 잘 들어옵니다. 뭐 이거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있지 쓱 보고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좋아요. 힌트가 있으니까. 자, 4개 중 하나 고른 패턴은 선지들 자체가 힌트다. 네, 6번. 다음 중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며 규제 유형 구분 잘 내죠. 한번 순서대로 가봅시다. 1번 관리 규제는 성과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적용한다. 맞습니다. 2번 시장유인적 규제는 목표한 규제 효과가 달성될지 불확실하다. 자, 규제 효과 확실한 것, 효과성이 높은 거, 명령 지적 규제. 정부가 기준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해 불어. 효과성이 높지. 근데 시장유인적 규제는 규제를 지킬 유인을 주는데 정부가 원하는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 왜? 이건 각각 규제 대상들이 민간 기업들이 계산기 두들겨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달성될지는 불확실해요. 맞죠? 대신에 시장유인적 규제는 계산기 두들겨서 가장 효율적인 수준을 선택하니까 효율성이 높은 거죠. 3번 직접 규제는 규제 대상이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니까 직접이죠가 아니라 자율이죠. 자, 말장난입니다. 당하면 안 돼요. 자, 직접 스스로 한다고 해서 직접이 아니라 직접 규제는 정부 규제. 정부가 직접. 자, 직접 규제만 정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공동 규제, 자율 규제는 민간이 하죠. 특히 규제 대상이 스스로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자율이죠. 자율.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자율 규제죠. 말장난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직접 규제만 정부가 하는 겁니다. 자, 요새 뭐 직접 규제, 공동 규제, 자율 규제 출제 비중이 조금 올라갔죠? 대비해 두시고. 4번 안전 규제, 환경 규제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사회적 규제. 사회적 규제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죠. 뭐 옛날부터 나오던 거. 7번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2번부터 보시면 공직을 하나의 전문 직업 분야 뭐죠? 평생 직장화, 전문직화 한다.
이거 가지고 뭐 전문성이 높다 이런 거 아니죠. 전문성은 떨어지지. 전문성이랑 전문 직업 분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고 일반 행정가주의다 보니까 전문성은 떨어져요. 대신에 이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그냥 평생 직장화, 전문 직화. 많이들 연결하고 질문하죠. 그다음에 2번, 3번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제고하죠. 평생 동안 봉사하도록 하면서 그 봉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줍니다. 각종 혜택을 받으니까 자부심과 일체감이 제고되죠. 4번 정책 결정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 육성해요. 자, 이거는 결정 관리 기능이니까 일반 행정가가 필요한 거예요. 직업 공무원제는 일반 행정가주의. 다양한 업무를 섭렵하면서 조직 전체적인 관리자, 결정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일반 행정가로서 고위 공무원을 육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 맞죠? 근데 1번 공무원 집단에 관료주의화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관료주의화. 이건 뭐예요?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혜택은 평생 봉사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봉사는 안 하고 혜택만 누리려고 해. 관료주의와 특권 집단화 이런 것들이 비슷한 용어들이죠. 네, 8번. 자, 첫 번째 생소한 문제 연습이 등장했는데 이거는 중요도 A입니다. 중요도 A입니다. 자, 해설지에서 8번 보세요. 여기는 일단 생소한 문제 연습은 문제 정답 오른쪽에 생소한 문제 연습이라고 적혀 있어요. 생소한 문제 연습인데 C급이요. 뭐 틀렸어도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내용에 집착하지 마시고 대처 연습용으로 쓰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처럼 A급이야. A급. 이거는 그동안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주제이기 때문에 A급인 거예요. 이건 연습용이 아니라 무조건 내용까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난이도는 상이고요. 1번이 정답인데 1번 정답률이 30%밖에 안 돼. 아직은 이거 수험생들이 많이 못 풀어요. 여기에 자, 원래부터 나오던 직접적인 주민참여 제도들이긴 한데 개정법령들 위주로 들어간 문제예요. 개정법령 당연히 모의고사에 예상되는 개정법령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싹 다 넣어놨습니다. 자, 1회차뿐만 아니라 10회차까지 싹 다 계속 연습하게 될 거예요. 자, 가보시면 일단 8번 우리나라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주민감사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가 3년 이거 개정된 결과물로서 이거 옳은 거잖아요. 요걸 이제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이거 뭐 10초 만에 푸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31% 중에 10초 만에 끝난 분들 있습니다. 개정법령. 자, 여기는 워낙 잘 나오는 부분이라 개정법령도 금방금방 나와요.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행정학에서 개정법령 자체가 당락을 결정하진 않아요. 행정학 개정법령 비중 별로 없어. 그걸로 이제 당락이 결정될 정도 아니지만 여기는 원래부터 어마어마하게 출제된 부분이에요. 개정법령이 있든 없든. 이거는 개정법령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원래부터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다 개정법령 있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개정법령 뭐 제가 강조해 주는 거 챙기면 돼요. 아무거나 막 혼자 찾아보지 말고. 아무거나 찾아보면 또 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18세 이상의 주민은 현재 주민 소환을 제외하고는 다 18세 이상으로 바뀌었죠. 주민 소환만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어. 어쨌든 현재는 18세 이상. 만약에 주민 소환도 개정이 확정되면 카페 공지로 다 올라갑니다. 네이버 카페 김덕관 행정가 공지로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23년 첫 시험 국가직 9급 전에 또 연초에 개정법령 특강 자료 싹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주민은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조정하는 주민수당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죠. 이게 300, 200, 150으로 바뀌었죠? 300, 200, 150, 300, 200, 150.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던 부분이라 바로 나올 수 있겠고, 3번 주민투표도 18세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주민투표는 여기가 또 얼마 전에 바뀌었죠.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득표로 확정되며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하지 않는다. 자, 개표하지 않는다. 이건 없어졌어요. 이거는 자, 유효 투표가 되려면 4분의 1 이상 투표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개표해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죠. 이게 개정되기 전 법률이에요. 지금은 4분의 1 이상의 투표, 과반수 투표, 그다음에 개표 요건은 사라진 무조건 개표함. 이것도 유력합니다. 원래부터 많이 나오던 거예요. 4번 주민조례 발안은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지정 개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이것도 원래부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2, 3, 4번은
원래부터 많이 나오는 거에 개정 법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방금방 나오죠. 그래서 2, 3, 4번 가장 중요한 개정 법령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1회차부터 제일 중요한 거 던져줬습니다. 여기도 개정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덜 중요하긴 해. 어쨌든 지금 외우시면 되겠고요. 4개 다 개정 법령. 자, 요거는 이제 뭐 일단 22년도 시험들에서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개정 법령은 개정된 후에 뭐 2년, 3년 지나면서 점점 더 잘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 안심. 이거 안 나오네. 제껴. 이러면 안 됩니다. 점점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9번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이거는 뭐 옛날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 후에 잘 나오던 패턴. 법령에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연금 받을 수 있죠. 2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뀌었다. 출제 포인트. 그다음에 퇴직 후 다음 연도부터 퇴직 후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출제 포인트. 그다음에 니은 연금 지급률은 아직은 아닌데 단계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1.7%까지. 자, 이건 참고 2035년까지 낮출 예정이에요. 어쨌든 맞는 말이긴 하죠. 디귿. 기금제 및 기여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우리나라 기금제, 기여제, 기여금 납부 기간은 최대 36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단순함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리을.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평균 보수 월액은 소득기간이 재직기간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퇴직 전 몇 년 이런 식으로 땡으로 내는 거죠. 재직기간 전체 받은 돈을 재직기간 전체 개월수로 나누면은 한 달에 얼마 받았는지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는 넣진 않았지만 기여율, 공무원의 기여율은 20년도에 이미 확정이 됐죠? 기여율 9%. 옳은 선지로 벌써 22년도 벌써 출제가 됐고 앞으로는 틀린 선지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확정됐고 이미 뭐 23년 시험이면은 3년 차입니다. 틀린 선지로 나올 수 있어요. 9% 옳은 거. 다른 걸 바꾸면 틀리는 거. 정답은 니은, 리을, 옳다. 그 다음에 10번 에드오크라시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이건 너무 쉽죠. 에드오크라시 하면 타일관료제 모형인데 의사결정 권한을 집권한다니. 자, 타일관료제 모형에서 관료제 특징 나오면 땡이죠. 아주 쉬운 문제. 에드오크라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자, 1번 문제에서 관료제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근데 에드오크라시는 타일관료제 조직이요. 환경변화에 대응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권과 문제 해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분권화하는 거죠. 분권화. 2번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임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합으로 이들의 자율성과 재량을 통한 창의적인 업무 수행, 그렇죠. 환경변화에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구조는 수평적이겠고 권한과 책임 여기 이제 한계가 되겠네요. 자, 이게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되니까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죠. 오케이. 자, 됐고 그다음에 11번 정책 과정에서 다음 설명과 관계 깊은 권력 모형.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겉모습은 난이도 상이긴 해. 저도 이제 난이도 상으로 기획하고 만든 겁니다. 11번. 그런데 우리 11번 해설지 가보시면은 겉모습은 난이도 상인데 이거 뭐야 이거 아까 난이도 중 문제보다 정답률이 높아. 자, 정답이 3번인데요. 59%요. 이런 거 잘 맞춥니다. 잘 맞춰요. 무의사결정론이 워낙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만든 문제지만 무의사결정론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 빠삭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쉬운 문제. 정부의 공익적인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하고 힘을 동원한 집단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 집단도 있다. 이들은 정책의 변화보다는 현존한 정책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집단들로 기득권층 그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책이 의제로 설정되는 것 자체를 막으려 한다. 의제 설정 요구를 막는 거예요. 무의사결정. 자, 이건 기출문제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좀만 봐도 무의사결정 3번에 바흐라와 바르츠는 달의 고전적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무의사결정을 주장했다. 뭐 쉽게 맞춥니다. 겉모습만 난이도 상, 실질적으로 난이도 중. 나머지도 답은 맞춰야죠. 다원주의는 사회문제가 무작위적으로 투입되며 엘리트들은 분야에 따라 다른 행태.
자, 이건 다원주의 보는 김에 1회차에서 다원주의 한 방에 처리해 보려고 다원주의를 넣어놨는데, 아까 다원주의 했잖아요. 다원주의에서는 다양한 이익집단들 조정과 타협을 거쳐서 사회 문제가 정책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조정 타협을 거치니까 뭐가 투입될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무자개적이다. 그다음에 아까 다원주의에서 엘리트들이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엘리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걸 그대로 해주니까 분야에 따라 다른 엘리트, 다른 행태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결정하는 거죠. 엘리트는 힘이 없으니까 사회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려운 걸로 이해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벤틀리와 트루먼의 이익집단론도 다원주의 계열이죠. 여기는 잠재집단과 중복회원 개념으로 특정 이익집단이 정책 과정을 주도하지 못함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베버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사회적 계급 간 투쟁을 무시하고 국가의 절대적 자율성을 가정하는데, 베버주의 국가의 절대적 자율성, 마르크스주의는 그냥 자본가 계급 맘대로죠.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도구에 불과해. 자율성이 0이에요. 0. 근데 베버주의 마르크스주의는 많이 나오진 않죠. 베버주의는 국가는 절대적으로 자율적이다, 마르크스는 자율성 0이다. 그 정도 참고해 둡니다. 됐고, 이제 난이도 급격히 하라.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권한에서 이거 뭐예요? 2번 규칙 제정권. 땡. 지방의회는 조례, 단체장은 규칙. 지방의회 조례, 단체장 규칙. 기본 문제. 또 기본 문제면서도 잘 나와요. 그다음에 3번에 조례, 재정 개정, 폐지 의결권이 지방의회. 그다음에 중앙정부로 따지면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해당하는 게, 지방정부는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권이에요. 당연히 지방의회. 그다음에 예산과정, 예산 편성은 집행기관 쪽이겠지. 예산 심의 확정 의결권은 지방의 쪽이겠죠. 그다음에 집행은 당연히 집행기관 쪽이고, 결산 최종 승인도 지방의 쪽이고, 예산과정은 공짜, 중앙정부랑 거의 같음. 됐고,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일정한 구매력을 제공하는 공급 방식 뭡니까? 이거 이제 안 알려줘도 바우처. 자, 이 자체도 문제죠. 바우처는 소비자에게 줍니다. 공급자에게 주면 안 돼요. 소비자에게 줍니다. 바우처. 소비자에게 쿠폰, 구매력을 줬어. 그러면 2번을 보시면 소비자에게 바우처를 주면 소비자가 그걸 공급자한테 가서 물건을 바꾸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급자는 그걸 정부에게 가져가면 정부가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들끼리 바우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나타나죠. 그리고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누가 좋아요? 소비자가 좋아요. 더 싸게 많이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다수의 공급자가 확보될수록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바우처의 기본 원리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에 틀렸어도 맞네, 소비자가 좋아지려면 공급자들이 많고 경쟁도 심해야 되겠네. 요거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사회적 약자를 수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배적 성격을 갖는다.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일반적인 민영화 민간위탁 방식은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죠. 근데 바우처 콕 집어 물어보면 바우처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약자에게 주면 되니까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번, 4번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 약자에게 줬더니 재판매하고 있어. 돈으로 바꿔서 재판매하고 있어. 뭐 정책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겠죠. 예를 들어 쌀 바우처 약자에게 줬더니 돈으로 바꾼 다음에 소주 사 먹어. 어쨌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 14번 정책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정책 네트워크도 무지막지하게 잘 나오죠. 1번 하위 정부 모형 철회 삼각은 뭐 잘 나옵니까? 3마리. 아이고, 대통령 아니고요. 이익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여기 들어갈 거? 그렇죠. 관료 행정조직. 관료 행정조직. 바로 1번 골라주면 되겠고, 굳건한 동맹관계 이건 맞죠? 셋이 똘똘 뭉쳐서 동맹관계. 나머지도 중요하니까 봅시다. 2번 정도 건너뛰어도 되겠고, 3번 보시면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 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고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관계와 연계를 포괄한 정책 과정의 동태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정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 네트워크죠. 4번 행위자들 간의 관계, 자원 의존성을 토대로 한다. 또 교환 관계 토대로 한다. 이게 서로 자원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관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성 양상이 하위정 모형, 정책 커뮤니티, 이슈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어쨌든 2, 3, 4번은 그냥 정책 네트워크 자체 구분하는, 자체를 서술한 거니까 기존 권력 모형과 비교했을 때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번 하이정 모형은 이미 3마리 끝내버리고, 하정이라고 할게요. 세 유형끼리 비교하는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뒤에 회차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정답률 90% 넘죠. 행정통제 방식 중 내부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청와대 내부, 공무원 자체도 내부, 중앙행정기관 내부, 3번에 입법부, 사법부는 외부, 행정부 기준이죠. 이건 설명 안 합니다. 그다음에 16번 두 번째 생소한 문제 연습인데요. 준실험 설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생소한 문제 연습이긴 한데 이것도 정답률을 참고해 볼까요? 자, 이건 참고로, 자, 해설지 보시면은 16번 생소한 문제 연습은 중요도는 C예요. 중요도는 C. 이번에 틀렸어도 괜찮아요. 중요도 C입니다. 근데 이건 풀 수 있는 요령이 있어. 생소한 문제지만 풀 수 있어요. 중요도 C, 난이도 상이긴 하지만 2번이 정답인데 의외로 46%나 됩니다. 의외로. 왜 그럴까? 일단 아이고 준실험 설계, 이거 너무 어려워서 뭐 이해가 불가능하고 뭐 키워드라도 정리해 두는 건데, 이거 키워드 정리해서 푸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실험 집단에 대해서 사전 측정, 사후 측정을 비교하는 건 단일 집단에서 정책 전에 한번 측정하고 정책 후에 측정하는 거예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통제 집단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다 준실험 설계잖아요. 근데 2번은 다 뭡니까? 비실험이에요. 비실험. 그래서 이걸 눈치채신 분들이 4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C급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 자체 준실험 방법들 자체 거의 안 나오죠. 뭐만 알면 돼요. 지금 4개는 준실험이다만 알면 돼요.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강조해 주듯이 각각 구분은 거의 안 나오고 너무 어려움. 키워드 정도는 정리해도 돼. 어쨌든 중요한 건 각각 다 준실험 이게 중요한 거죠. 준실험이라는 거 알아뒀어. 그러면 여기 2번 설명은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이것도 알아야 되고, 비실험 이렇게 푸는 거죠.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모르면 안 되고, 난이도 상 문제긴 해요. 근데 의외로 맞춘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맞췄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키워드 정도,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는 비슷한 점수 받은 사람끼리 짝짓기 배정, 이거는 이해하려면 너무 힘들고 너무 몇 시간을 배워야 되고, 그래도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매칭 키워드만 확인. 단절적 시계열은 시계열 여러 시점에서 관찰되는 자료를 통해 실험면을 추정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시점에서 관찰하다 보니까 앞 시점의 관찰 자료가 통제 집단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러 시점 시계열, 거기에 통제 시계열은 통제 집단도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점에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둘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시계열에 통제 집단 추가하면 통제 시계열, 이 정도만 구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회귀 불연속은 불연속 지점이 생기는 것은 자격 기준에 따라 달려요. 그래서 회귀 불연속은 자격 기준에 따라 나눈다. 분명한 자격 기준 나오면은 회귀 불연속. 이 정도만 됐고요. 자, 2번이 비실험이라는 거,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라는 거 눈치 못 채신 분들은 2번에 또 보충하면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문제 푼다라는 거, 진 준비 일단 구분할 줄 알면 되니까. 그래서 보충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일단 4개 다 준실험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17번은 쉬어가는 문제네요. 뭐 길지만 XY로는 너무 쉽죠. 1번 X로는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가져가는 반면 Y로는 자아실현적 인간관. 빨리 갈게요. 목표의한 관리는 Y이론적 인간관, 상벌제도 X이론적 인간관. 정답은 2번. 3번 X이론의 인간관에 따르면 업무 지시 정확해 규정 엄격히, Y이론의 인간관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Y이론은 스스로 알아서 하죠. 4번 X이론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리더십 금전적 보상, Y이론에 따르면 민주적 리더십 비공적 조직. 그래서 뭐 바뀌어 있는 건 2번밖에 없고요. 워낙 이분법적이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생소한 문제 연습인데요. 요거는 C급이고, 요건 이번 회차의 생소한 문제 연습 중에 가장 틀려도 됩니다. 가장. 그래서 앞에는 아직은 덜 외워져서 틀릴 수 있어. 근데 앞으로 A급이니까 8번은 꼭 맞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16번 좀 전 거는 이런 요령을 배웠으니까 다음에 맞추면 되고, 요건 진짜 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요령 하나 챙겨가세요. 요령.
국가재정법상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 모든 수업 시간에 다 말해줬기 때문에 이걸 떠올려서 푸신 분들 대단한데 아마 적용 못한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국가채무관리계획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안 해왔던 것 같은데 하지만 120일 이렇게 풀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계획과 관련된 건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은 날에 다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뭐 예산안 첨부서류도 있고 국가재정 운용 첨부서류도 있고 해. 근데 예산안이든 기금운용계획이든 국가재정 운용계획이든 전부 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그때 계획과 관련된 거 전부 다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안 해도 돼. 집행 전에 짜는 계획은 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입니다. 요령 알고 있으면 안 해온 거 나와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출에 없던 거, 여러분들 다 외우기 힘든 거, 지엽적인 거 제가 일부러 갖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도 맞추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는 맞추겠죠. 이번엔 틀려도 괜찮아요. 네, 앞으로는 맞추겠죠. 또 다른 거 나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요령 있죠? 그러면 집행 끝나고 결산 관련된 건 5월 31일까지. 5월 31일. 자, 이런 팁들은 덕간세 한마디에도 다 적혀 있고 까먹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덕간세 한마디 또 보시고. 자, 원래는 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기출문제집도 그렇고 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필이면 서바이벌 모의고사에서 여러 교수님들 회의 끝에 무슨 쌤 한마디로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내 입으로 덕간쌤 한마디 하니까 살짝 민망하긴 하네요. 그냥 팁 문제 해결 팁. 자, 덕간쌤 계속 강의합니다.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웬만하면 국회 동의 얻는 거 이런 것들 맞는 거죠. 자, 이거는 채무 부담이든 보증 채무 부담이든지 간에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증 채무는 미리 동의까지도 얻어야 된다. 3번 금전 채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 중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 부담액에 포함된다. 이거 그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채무니까 채권을 발행했다. 돈 빌렸다. 차입금은 그냥 빌린 돈. 국고채 부담액에는 빌릴 권한을 승인받는 거죠. 다 채무예요. 채무. 당연한 것이고. 4번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은 국가채무에서 제외하는데요. 자, 이걸 제외 대상 다 외울 수는 없고 요령이 있죠. 뭐죠? 정부 내부에서 왔다리 갔다리. 요건 국가채무가 아니죠. 왜? 국가채무는 정부 외부에서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다른 회계 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이에요. 국가 내에서 서로 빌린 거예요. 그러면 국가 채무는 아닌 거죠. 요 요령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국가 채무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외 대상 뭐 어렵고 다 외우기 힘드니까 요령 잘 챙겨 두시고 1, 4번 그래서 이런 요령 잘 챙겨 가시고 다음에는 관련된 문제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19번 우리나라 정부원평가가 아닌 것은 기본 문제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 1번 땡. 기획정부가 공공기관 평가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체평가 있고 중앙행정기관도 자체평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하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평가고 국무총리가 한다. 기본이니까 읽어만 보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오수본과 개불러가 정부 재창조론에서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하면 신공공관리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오수봉과 개불러 하면 전통적 관리제랑 비교하면서 전통적 관리제 땡 이런 문제 되죠. 뭡니까? 서비스 공급자로서 정부 관료제 역할 강화 땡. 전통적 관료제. 신공관리론에서는 서비스 공급자 직접 공급 땡이고 민간에 웬만하면 맡기고 지원자 촉진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사후 수습하면 땡. 사전 예방 경쟁 원리 오케이. 투입과 통제 강조하는 건 땡이고 목표와 임무 중심 등등 우리 전통적 관료제 기업가의 정보 비교하는 표 모든 교재에 있죠? 그 표에 나오는 키워드 가지고 엄청 잘 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던 패턴 이런 문제는 금방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회차 우리 서바이벌 모의고사 취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 강의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감 잡으셨죠? 이렇게 서바이벌 모의고사로 어마어마하게 실력을 키울 거고요. 그다음에 매 회차별로 제가 이렇게 출제 단원 중요도 난이도를 한번 정리해 줄 건데요. 자, 색깔을 잘 보시면 이 노란색 같은 이 옅은 노란색이라고 할게요. 연노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려면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야. 이거는 당연히 기본이요, 기본.
그래서 지금 연노랑 보시면은 자 8, 9 제외, 그 다음에 11, 16, 18 제외 5문제 빼고 자 기억하고 있나요? 8, 9, 11, 16, 18 8, 9, 11, 16, 18 요거는 합격하려면 기본 요 안에서 틀렸다 당연히 기출문제 찾아보고 보충해야 돼요. 기출문제 똑같이 있던 출제 포인트 틀린 거고요. 매번 반복되는 걸 틀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맞출 수 있게 준비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만들어주는 문제. 자, 그것만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이 연노랑이 되신 분들은 이제 8번, 9번 하는 생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생소한 문제 이거는 A급이죠. A급.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이것도 이제 외우긴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어려운 것들 위주로 넣어놨어. 이것도 난이도 상이죠. 여기서 난이도 상에서 다른 수험생보다 실력 차이를 벌려줘야 돼. 그리고 이제 11번도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맞춥니다. 여기서 난이도 상이지만 워낙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는 방금 전에 3개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가져오는 문제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얀색은 이런 것들은 틀려도 돼. 대신에 제가 이 문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해설제 덕간쌤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소한 문제 대처하는 연습을 계속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자체로 내용도 배우는 것도 있고 요령 배워가면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풀 수 있는 대처 요령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겁니다. 이 시험 같은 경우 지금 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 90점 이거 2개 틀렸다? 90점 아주 고득점을 한 겁니다. 자 90점 고득점 그 다음에 제가 말한 그 3개 더 틀렸어 75점 이분들은 아쉽죠? 그 사이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번 회차마다 연노랑 그다음에 진한 노랑 그다음에 하양 이렇게 나눠서 방향을 잡아줄 테니까 여러분도 이거 참고해서 공부 계획 잡고 보완 계획을 잡아서 열심히 실력 보충하고 기준으로 자기 공부 계획의 잣대 기준으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회차 통해서 여러분들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통해 어떻게 활용해서 내 실력을 키울지 잘 감을 잡았을 테니까 앞으로 함께 2, 3, 4 쭉 한번 실력을 만들어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